독일은 미국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야. 근데 뭐라고? 한국이 독일보다 선진국이라는 게 말이 되니? 독일이 선진국인 건 옛말이고 전 세계가 인정한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흔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살기 좋은 나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특파원, 기자의 한국에 대한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50이 넘도록 그는 자국인 독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파원으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는 독일을 뛰어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인 특파원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이후로 참 많은 것들이 바뀐 독일인 미셸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 취재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특파원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도 일해보고 독일에 있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활동했었죠. 그리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지낸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한국에서 오래 지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문 밖을 나서면 신기하고 새로운 것 투성이랍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의 매력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전 독일이 이 세계 최강국인 줄 알았거든요. 애국심을 넘어선 허영심이었죠. 저는 나이 50 먹도록 독일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로 그 생각이 모두 무너졌죠. 창피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그 찬란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특파원 생활을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고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는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미국 특파원 생활을 할 땐 저 자신이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더 우쭐해 있었죠.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국에 살면 살수록 오히려 독일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웃기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런 편협한 생각이 쉽게 고쳐지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는 연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믿음에 아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독일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제가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게 한국이라는 곳은 무척 특별하답니다. 저를 변하게 만든 나라이니까요. 한국은 이전에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불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고단한 삶에 지친 제게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죠. 저 역시 어릴 때 성공을 거두어서 그런지 물질적 풍요에 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공부하면서부터 가장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사찰에 가서 명상 체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불교 국가들처럼 한국도 검소하고 소박한 나라일 거라고 막연하게 상상했어요. 태국이나 라오스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한국에 특파원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지하철 속 풍경이었죠.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에서는 모두 신문이나 책을 읽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도 지하철 속 풍경은 독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두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보더군요. 여기서 제가 놀란 이유는 한국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국 대중교통에서는 휴대전화 통신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무료였고 심지어 속도까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통신이 무척 느리거든요. 한국에 비하면 토끼와 거북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통신 속도는 진심으로 대단해요. 속도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망을 전 구간에 구축해 놓은 한국인들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지하철을 타다가 통신이 연결되는 경우는 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거나 혹은 지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통신이 연결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웃기고도 슬픈 제 사연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일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에 일정을 잡기 위해 통화를 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미팅 관계자와의 전화가 끊기고 말았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그 당시에 곤란을 겪었던 게 여전히 난처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 같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전화가 끊길 일이 없어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한 것만 아니면 말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날 때 책이나 신문을 힘겹게 챙길 필요도 없고요. 휴대전화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한국 지하철의 신기한 부분 또 한 가지는 바로 노약자 보호석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국가가 단 10개도 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우선 좌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자리를 요구하면 양보하도록 되어 있는 좌석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나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한국처럼 노인이나 임산부에게는 전혀 양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노인이나 임산부가 힘들어하며 양보해 달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등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시민의식이 높은 이유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 보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죠. 독일의 한 단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지하철을 상대로 평가를 한 후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면 왜 세계 1위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건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좋거든요. 한국에서는 외국 지하철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흔한 노숙인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기계를 넘어가는 이상한 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정말 신기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역에는 빵집과 화장품 가게, 옷가게까지 있어서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지하철역이라고 맛이 별로거나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맛집인 경우가 허다하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단팥빵도 지하철역에 있는 빵집에서 샀던 거랍니다. 이렇듯 한국의 지하철은 처음 가면 도대체 지하철역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마치 작은 지하도시 같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행동을 살펴봐도 독일인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아이가 울 때 엄마들이 달래준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이가 길거리에서 빽빽 울어대도 아이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이전에 독일에 있을 때 낭만을 즐기기 위해 2층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20분 동안 자지러지듯이 울어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래주지 않아 한참 기분이 좋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황급하게 달래주거나 안아주거나 하지 않아요. 정확하겐 그냥 냅두죠. 독일에서는 너무 즉각적으로 아이의 욕구를 받아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곤욕을 치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아이가 울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서둘러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의 엄마만 자식을 달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아이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고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장면은 서울에 살면서 한 번만 본 게 아니었답니다. 이건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깊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달래주면 오히려 그 아이의 부모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오히려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말 한국은 독일과 다른 면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그런 문화가 더 따뜻하고 좋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중 화장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최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옛날 화장실에 가도 더럽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기본값이에요. 한국 공중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특별히 냄새가 잘 나지도 않고 심지어 거의 다 세련되게 새로 인테리어 해놨죠. 그리고 한국 공중화장실에는 핸드드라이어가 웬만하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더럽다고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엔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접근성이 무척 좋아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찾기도 힘들지만 찾더라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가도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당연히 돈을 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 온 지 정말 오래됐지만 늘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가끔 독일에 가면 제가 적응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중간에 독일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아내의 심부름으로 지하에 있는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간에 사야 할 것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아예 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아 참 난감했습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아 대충 기억나는 대로 물건을 구매해 갔는데 그 중에는 필요 없는 물건들도 있어서 괜한 돈 낭비만 했었죠. 그리고 현재 독일의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부터 출근 운전 비용까지 다 올랐죠. 제 여동생은 베를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농장 비용부터 경유 비용은 물론 비료와 겨울 사료 비용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죠. 또 우리 조카는 대학생인데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손을 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아껴도 한 번 돈이 나갈 때 너무 크게 나가니 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했죠. 돈을 아끼려고 끼니를 건너 뛴 적도 많다고 했어요. 독일 물가는 최근 비현실적으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하고 행동이 빠르다는 것이에요. 알아보니 한국은 모든 국민이 평균 IQ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더군요.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인들의 교육체계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인들이 일을 정말 잘하고 똑똑해요. 자신이 맡은 일은 일단 무조건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편인 듯하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잘 없고 시키지 않은 것도 척척합니다.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제 막 들어온 한국인 직원이 거의 2년 이상 일한 경력직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한국에서 기자가 되기도 힘들다고 하니 그 빡센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엘리트인 거라는 건 감안하고 있었지만 독일이나 미국에서 일할 때랑 다른 점이 많아요. 한국은 일할 때 여유가 없어 보여 때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효율을 제대로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도 똑부러지는 것 같고요. 제게 한국이란 여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나라예요. 이번 사연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이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독일인 특파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중에는 지하철이나 화장실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기 힘든 문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불편함이 생기는 순간 우리 한국인들은 그 해결책을 빠르게 고민하고 최적의 답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합니다.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국에 훌륭히 구축되어 있죠. 이런 모습을 경험했던 독일인 특파원은 이제 독일이 최고라는 고집을 버리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엣지입니다. 있죠. 제가 딸이 있거든요. 근데 제 딸이 한국 여권 가지고 있어요. 저는 베트남 여권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홍콩 여행 갔는데요. 가족들끼리 근데 홍콩 들어갈 때 비자 필요 없지만 들어가자마자 이제 출입국 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스탬프를 며칠 동안 이분이 홍콩에서 있을 수 있다.
근데 제 딸이 3개월 2장을 받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근데 저는 한 달도 안 됐어요. 됐고 3주 동안 기간을 솔직히 이 애기의 보호자가 좋은데 왜 기간이 다른 거지 생각하면서 역시 이거 여권 때문에 차별하는 건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건 거구나. 한국 여권의 파워가 그 정도 세구나 예전에도 많이 듣긴 했었어요. 한국 여권에 세계에서 2등인가 파워 센 걸로는 그거를 경험해보지 해가지고 몰랐어요. 지난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제 친구는 한국어로 개화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뒤에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귀화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요? 저는 사실 시작은 한국의 여권이 너무 탐이 났답니다. 아니 글쎄 여행을 갔는데 저는 비자 때문에 3시간을 잡혀 있었고 한국인은 바로 내보내주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는데 궁금해진 거예요.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한국인이 되어서 통역사로 일하고 한국에 정착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라 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베트남은 여성이 많은 존경을 받는 특별한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여자아이로 자라면서 저는 자신감과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부모님도 저의 이런 관심을 격려해 주셨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모국어인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를 정말 잘하게 되었죠. 제 언어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베트남 국립대학교 명문 언어학과에서 언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학교에서의 첫날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석조 건물과 잔디가 깔린 안뜰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은 무거운 책을 팔에 가득 안고 서둘러 등하교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공부를 시작해서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의 수업은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기대치가 높으셨고 어려운 과제를 많이 내주셨죠. 많은 반 친구들이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과서를 뒤적이며 언어 실력을 연습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지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되새겼습니다. 뉴욕에 다닌다는 것은 저에게 당연한 것이 아닌 진정한 특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일본어나 영어를 할 때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격차를 해소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침내 많은 노력과 인내 끝에 대학교에서 언어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모자와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올라 가족들이 객석에서 환호하는 가운데 대학 총장과 악수하며 느꼈던 자부심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교수님과 동기들은 제가 그 힘든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코코 넌 정말 대단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네가 성공할 줄 알았어. 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제 자신감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마친 후 저는 일을 시작하고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여러 다국적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통역회사 중 한 곳에 채용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비즈니스 미팅과 회의에서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를 통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사람들의 의사소통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전 세계에서 온 흥미로운 고객들을 많이 만났어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일을 더 잘하게 되면서 제 안에는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고 그 무엇도 저를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과 안락한 생활에 감사했지만 조국의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 연봉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10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처럼 크거나 선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트남에는 기술은행 제조업과 같은 주요 글로벌 산업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돈은 농업과 광업에서 나옵니다. 일을 하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베트남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깊이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역동적인 경제와 사회를 가진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베트남에 계속 머물며 제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벌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제한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곳에서 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갇혀있거나 정체된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제 시야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저축이 조금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면 저에게 흥미진진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족과 친구들은 제가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이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 꿈을 쫓는 걸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태국을 선택한 이유는 태국을 활기차고 다문화적인 곳이라고 설명한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방콕을 통과하기 때문에 제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떨리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싸서 잠시나마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노이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과 작별, 포옹을 하며 계속 연락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자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저는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권을 손에 쥐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자,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을 열어두자.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 결정적인 순간 비행기가 이륙하여 방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향해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처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지식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분주한 터미널에 들어서자 낯선 광경과 소리 냄새가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사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수십 가지 언어를 구사하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스릴 넘치고 압도적이었어요. 베트남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다다르지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긴장이 됐어요. 베트남에서 혼자 여행하는 젊은 여성으로서 저는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은 강렬한 눈빛으로 제 여권을 살폈습니다. 그 심사관은 태국에서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짧고 정중하게 대답한 제 대답이 만족스럽 그러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 저에게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자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는 다른 외국인 승객들과 함께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공항 직원이 외국인 여행객들의 마약 밀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비자가 재확인되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두려움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후 2시간 동안 저는 형광등 아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신나는 모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못될 수 있을까요? 저를 베트남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그 생각에 울고 싶었습니다. 벽시계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와 의자 몇 개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책상으로 불려 올라왔어요. 공항 직원은 그의 여권을 한번 살펴본 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냥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아니었나요? 왜 저에게는 별의별 거를 다 그렇게 심하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냥 통과시킨 걸까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국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지에 따라 여행객을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치안이 좋고 범죄가 적은 국가일수록 더 빨리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 남자의 고국에 대해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공항 직원이 제 베트남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는 여행 가방을 챙겨서 붐비는 인도로 나섰습니다. 끈적끈적한 방콕의 열기 속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눈알이 익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제 여행은 힘든 모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장애물에 겁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돈을 바꾸고 휴대폰용 현지 심카드를 구입하고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간단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잠시 낮잠을 자며 피로를 풀고 도시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다채로운 광경과 소리의 혼돈이었습니다. 툭툭 택시 카트가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고대 사원 사이를 오갔어요. 태국인 관광객 외국인들로 인파가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글거리는 돼지고기 꼬치구이가 습한 공기에 향기를 더했습니다. 언어를 평소에 잘하는 저는 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언어가 섞인 음악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제 방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겸허해졌어요. 잠시 동안 저는 북적이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분위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베트남의 탁 트인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방콕의 밀도와 에너지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쉼없는 활동은 제가 이 여행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미래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죠. 소용돌이치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기내식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배가 큰 소리로 꼬르륵 거렸습니다. 저는 처음 눈에 들어온 매력적인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향긋한 태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구석진 곳이었어요. 카페는 낡은 나무 테이블과 화려한 색상의 벽걸이로 아늑했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즉시 편안함을 느꼈어요. 친절한 눈빛의 웨이터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영어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군침이 도는 메뉴판을 훑어보는데 뒤에서 누군가 식당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올려다보다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한국인 남자였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던 그 사람이었죠. 가까이서 보니 눈빛과 여유로운 미소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우리가 같은 작은 카페에 앉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우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제가 쳐다보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말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뵀던 분이네요. 기억나요? 힘든 하루였죠. 같이 앉아도 될까요?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저는 코코예요. 저희는 악수를 나눴고 그는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처음의 충격은 이내 기분 좋은 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울에서 태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진작가 진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혁 씨는 편안한 온기와 유머로 저를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린커리 한 그릇을 먹으며 우리는 공항에서의 고난과 방콕에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혁 씨는 활기찬 거리의 삶과 푸르른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색감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멋진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번이 제 첫 해외여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진혁 씨는 미소를 머금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진혁 씨는 수년간의 여행에서 얻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용한 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콕의 카페, 시장, 잘 알려지지 않은 사원에 대해 생동감 있는 몸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마법처럼 느껴지는 장소들, 그의 얼굴은 진정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진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긴장하기보다는 여행에 대한 용기와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밝은 눈빛을 통해 방콕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혁 씨가 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베트남에서의 성장,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 통역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더군요. 저는 제 비밀스러운 고민과 꿈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비밀스럽지는 않지만요. 평소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공부만 열심히 했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진혁 씨와 하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 걸까요? 솔직하게. 그리고 한국인과 생김새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전적으로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DNA적으로 흡사 중요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동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측 가능한 삶을 넘어서는 모험의 설렘과 도전을 이해해주는 사람인 느낌이 들었어요. 방콕에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진혁 씨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작은 카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법 같은 만남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성 씨도 제가 작별 인사를 꺼리는 걸 느꼈나 봐요. 그는 제안을 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해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 같이 방콕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제가 좋아하는 장소 몇 군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 얼굴에 아찔한 미소가 퍼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혁 씨와 함께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속삭였지만 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제안 감사합니다. 하루를 함께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 행복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방콕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반전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입국 심사 대기가 매혹적인 새 친구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과 희망을 이렇게 빨리 그렇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진혁 씨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많았지만 일단은 뒤로 미뤘어요. 내일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시작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여행,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여정을 믿고 싶었습니다. 잠이 들기 시작했을 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에 온 건 정말 행운이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특별한 영혼을 제 길에 데려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셔서요. 전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관계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혁 씨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저를 인도해 줄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따뜻한 가능성의 빛을 느꼈습니다. 신이 저를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없는 경이로움의 도시에서 새로운 친구와 함께할 신나는 하루를 꿈꾸며 행복한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만난 친절한 한국인 진혁 씨와 방콕을 여행하는 날이었기에 아직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혁 씨와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편안한 옷과 튼튼한 운동화를 신고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창밖에는 이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자외선 차단제와 물, 카메라를 챙겨서 진혁 씨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와포사원 근처의 아늑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죠. 카페 입구로 걸어가니 진혁 씨가 바깥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리넨 셔츠를 입고 카메라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그는 잘생기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제 봤을 때보다 더 잘생겨 보였어요. 어깨도 딱 벌어져 있었고
키도 꽤 커 보였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 광경에 제 심장이 조금 뛰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진혁 씨는 저를 밝게 맞이하며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 느꼈던 설렘의 불꽃을 느끼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에 숨겨진 보석들로 가득한 놀라운 하루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들을요. 진혁 씨가 스케치한 대략적인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진한 아이스커피를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 황금불상, 활짝 핀 연꽃 등 각 장소에는 작은 낙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의 예술성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북적이는 거리로 출발하자 진혁 씨는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방콕의 역사 문화 건축에 대한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는 저를 바보로 만들거나 무시하지 않고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다채로운 과일, 향신료, 수공예품으로 가득한 활기찬 현지 시장이었어요. 공기에는 구운 고기, 달콤한 망고, 알싸한 허브의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진혁 씨는 미로 같은 가판대 사이로 저를 안내하며 최고의 간식거리와 특가 상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상인들과 함께 서툰 태국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낯선 문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진혁 씨는 항상 저를 도와주고 웃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에 그 어느 때보다 용기가 났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화려한 궁전, 고요한 사원,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강화하는 특이한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두 개의 현대식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고대 신사였어요. 정교한 조각과 반짝이는 모자이크를 감상하는 동안 향기가 공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진혁 씨는 이 신사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정령에 관한 현지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운과 사랑,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혁 씨가 아주 단순한 장소에도 마법과 의미를 불어넣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황하는 내내 진혁 씨와 저는 태양 아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의 꿈, 우리 문화의 기대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이죠.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어렵게 흘러나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전에는 제 자신에게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희망을 공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을 설레게 하는 직업과 삶을 찾고 싶다는 제 비밀스러운 소망처럼요. 도전과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길 같은 거죠. 진혁 씨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심 가득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직장을 다니며 같은 갈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사진과 여행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으며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행과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한 제 자신의 열망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제 깊은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저를 밀어붙이는 삶,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있는 진혁 씨를 방문하면 어떨까? 그곳에서 공부하거나 잠시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이야기해준 창의성과 기회로 가득한 활기찬 도시는 베트남에서의 편안하지만 예측 가능한 일상에 비하면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저는 진혁 씨와 함께 이 도약을 하고 싶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국 땅으로 떠난다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놓쳤을지도 모르는 모험과 사랑에 대해요. 그래서 햇살이 내리쬐는 방콕의 공원 한가운데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진혁 씨와 작별을 고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가까워졌어요.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이야기를 나누며 몇 주 남지 않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노이에 다시 도착한 저는 몇 주 만에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놀랐습니다. 제 전부였던 도시와 일상이 이제는 작고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혁 씨와 함께했던 성장과 가능성을 갈망했고, 베트남의 국경 너머에 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죠.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떠나 외국, 특히 한국처럼 멀고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은 제가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어려운 대화가 오갔고 심지어 말다툼도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위해 합리적인 삶을 버리거나 비현실적인 꿈을 쫓는다고 걱정하셨죠. 부모님은 제가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지내길 원하셨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고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계를 느꼈는지 마치 날아오를 운명을 알고 있는 새처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혁 씨를 만나고 태국을 방문하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성장과 모험, 자아 발견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다고요. 진혁 씨와의 인연이 제 용기를 북돋아주긴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진혁 씨와의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더 큰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제 스스로 대담하게 결정한 것이죠. 결국 부모님은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겁이 나더라도 저를 보내줄 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아이들의 사랑과 응원을 항상 가슴에 품고 가겠다고요. 몇 주 후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진혁 씨가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의 잘생기고 웃는 얼굴을 보고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 돌려주었고 우리 둘은 재회의 순수한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혁 씨는 제가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 초고속 인터넷, 끝없이 펼쳐진 넌사인 패셔너블한 젊은이들과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군침 도는 냄새. 첨단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도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진혁 씨는 저에게 화가, 사진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예술가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제 재능을 활용해 세상에 독특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죠. 대학에서 어학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제 반 친구들은 저마다 흥미로운 사연과 야심찬 꿈을 가진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에 대한 도전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고향의 안락함이 그리웠어요. 한국말과 관습이 서툴렀고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진혁 씨는 저를 안아주고 격려하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굳건한 믿음은 북극성처럼 불확실한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줍어하고 숨어 지내던 베트남 소녀가 용감하고 자신감 넘치는 글로벌 시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술, 기술, 세계 정세에 대한 대화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문화적 오해를 웃어넘기고 다양한 관점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같은 거죠. 진혁 씨와 저는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만남의 풋풋한 불꽃은 점점 더 견고하고 빛나는 불꽃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혼까지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겨울 휴가로 제주도로 깜짝 여행을 떠났을 때 저는 그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해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걷던 진혁 씨가 한쪽 무릎을 꿇고 제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예라고 외치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 집처럼 편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제주도에서 소박하게 치른 결혼식은 꿈만 같았어요.
부모님도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그동안 반대하셨던 마음은 제가 한국에서 빛나는 사랑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과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번의 용기가 제 인생 전체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감탄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과 세상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하노이에서 여전히 조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의 부름을 따랐기 때문에 밝은 미래가 펼쳐진 환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수병 커리어의 어려움, 다문화 결혼의 복잡함 등 말이죠. 하지만 진혁 씨와 믿음의 도약이 제게 길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 자신도 몰랐던 것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떠난 방콕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의 첫 장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기를 통해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사람으로 변모한 한 작은 마을 소녀의 아름답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였어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마법의 장소로 저를 이끄는 이야기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 씨와 신혼여행을 떠날 때 저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평화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내 집을 찾는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 말이죠. 그리고 전 이제 통역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2년이 지난 후 저는 한국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겪었던 일처럼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없었고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통역을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진혁 씨와 한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